제 삶은 평범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 출근을 배웅한 뒤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엔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외도, 그리고 그 뒤 이어진 이혼 요구.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50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과는 20년 전 27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대기업에서 평범한 사무직으로 일하며 매일 9시에 출근해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삶을 살았죠. 저는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늘 너만 있으면 되라며 저를 다독였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11시가 지나도 남편은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죠. 새벽 1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남편은 태연히 들어와 늦어서 미안해라며 샤워실로 직행했습니다. 그때 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진한, 제가 쓰지 않는 향수였죠.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설마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묻은 거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평소엔 절대 그의 핸드폰을 보지 않았지만 그날은 무언가에 홀린 듯 손이 갔습니다. 잠금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 오빠 어제 너무 좋았어. 다음엔 언제 볼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사람 누구야? 남편은 처음엔 당황하더니 이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랑 상관없어. 그냥 회사 동료야. 하지만 그의 눈은 저를 피했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는 걸. 그날 밤 남편은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나 다른 사람 만나는 중이야. 이혼하고 싶어. 그 말은 마치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20년을 함께하며 아이 둘을 키운 남편이 저를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우리 애들은? 물었지만 그는 고개만 숙인 채 미안해. 그냥 너랑 더 이상 안 맞아라고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가슴은 터질 듯 아팠습니다.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 순간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저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계산대를 지키며 웃으려 했지만 손님들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동료가 오늘 좀 피곤해 보여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구석에서 밥을 먹으며 남편의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회사 후배, 30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와는 반년 전부터 만남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날 이해해줘라며 마치 제가 그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처럼 말했죠.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그의 옷을 다리고 그의 밥을 차리고
그의 스트레스를 들어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부족했다니요? 며칠 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애들 양육비는 내가 줄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니. 제가 상상도 못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거실에 앉아 지난 20년을 돌아봤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동네 공원에서 손잡고 걷던 날들, 첫째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서로 끌어안고 울던 순간, 둘째가 첫걸음을 뗐을 때 함께 웃던 기억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나요? 아니, 거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제 가슴에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자 다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라며 위로했지만 저는 위로보다 답이 필요했습니다. 이혼을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싸워야 할까? 친구 하나는 너도 너 인생 살아. 그 사람 잡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지만 또 다른 친구는 애들 생각해서라도 참아봐라고 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혼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저 혼자 그들을 키울 수 있을까? 남편 없이 20년간 의지했던 그 사람 없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며칠 뒤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당분간 따로 지내자며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가버렸죠. 그날 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어?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어 회사 일로 바빠서 며칠 못 온대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그의 외투가 걸려있던 옷걸이, 그의 커피잔, 그의 냄새가 남아있는 베개까지 모든 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남편의 그 여자, 30살 화사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 안녕이라며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밝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제 50살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늘어난 주름,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 잊고 지냈던 제 자신. 그녀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참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왜 내가 비참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이 먼저 다가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먼저라니. 20년을 함께한 내가 아니라 그녀에게 먼저 마음을 준 거라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랑 이혼하려고 한다던데 당신 때문인가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저와 새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새 삶이라니. 우리 가족은 그의 옛삶이었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네 공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가 괜찮으시냐며 물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이혼을 받아들이는 대신 제 삶을 되찾겠다고. 남편이 떠난다고 해서 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배신으로 아파하고 계신가요? 그 아픔 속에서도 당신은 충분히 강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그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은 피할 수 없어 보였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대한 싸우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외도 증거가 있다면 유리할 겁니다. 양육비와 재산 분할도 챙길 수 있어요. 저는 남편의 핸드폰 메시지와 카페에서 만난 그녀의 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2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난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협의 이혼을 시도했지만 그는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은 무리하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애들 둘을 100만 원으로 어떻게 키워? 학원비만 해도 그 이상인데. 하지만 그는 내가 새로 시작하는데도 돈이 필요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또 한 번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새 삶을 위해 우리를 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법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법원이 양육비를 더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큰아들은 중학교 2학년,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 둘 다 아빠의 부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진짜 안 돌아와? 저는 차마 이혼이란 단어를 꺼낼 수 없었지만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당분간 따로 지내기로 했어. 하지만 엄마가 너희 곁에 있을게.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둘째는 아빠가 싫어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저도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 자책했습니다. 마트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습니다. 월 300만 원의 수입으로 아이들 학원비, 집세,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저는 추가로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동료들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며 걱정했지만 저는 웃으며 애들 잘 키우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아이들이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러던 중 뜻밖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동네 교회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제 사정을 듣고 내가 낮에 애들 좀 돌봐줄게라며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60대 후반 혼자 사는 분이셨는데 매일 오후 5시에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와 밥을 챙겨주셨습니다. 애들 잘 크는 거 보면 나도 힘이 나라며 웃으시는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그분 덕에 저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계속할 수 있었고 아이들도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소송은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와 함께 살며 가끔 아이들을 보러 오겠다고 연락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그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다며 증거를 더 모으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카톡 대화 내역을 추가로 제출했고 그의 외도가 명백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양육비로 월 200만 원을 책정했고 재산 분할로 집과 예금 일부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승소였지만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20년의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우리 셋이 함께 꾸미며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 우리끼리도 잘할 수 있어라며 저를 다독였고, 둘째는 매일 저를 끌어안으며 엄마가 최고야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들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남편에 대한 미련과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는 우리를 버렸을까? 내가 부족했나? 밤마다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강연회에 갔습니다. 이혼을 겪은 여성들의 모임이었는데 그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한 여성은 남편의 외도 후 이혼했지만 지금은 내 삶을 찾았어요 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요가 강사가 되어 새 삶을 꾸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무언가를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즐기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던 기억이 떠올랐죠.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미술 강의를 열 기회가 생겼고 저는 주저없이 신청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색연필로 그린 아이들의 그림을 보며 웃고 어른들과 함께 캔버스에 물감을 칠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선생님, 그림 그리니까 마음이 편해져요라는 한 수강생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도 그랬으니까요. 미술 강의를 시작한 지 6개월, 저는 조금씩 제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큰아들은 학교에서 미술 동아리에 가입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둘째는 매일 저와 함께 그림책을 보며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의 소식을 들을 때면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결혼했다는 소식이 동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또 한 번 무너질 뻔했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더 행복해질 거야 라고 다짐하며 캔버스 앞에 섰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애들 좀 보고 싶다는 짧은 문자.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또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지만 큰아들이 엄마 아빠 만나고 싶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날 그는 동네 카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애들한테 잘해라. 그는 아이들과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큰아들은 묵묵히 듣기만 했고 둘째는 아빠, 왜 엄마를 울렸어? 라며 따졌습니다. 그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자주 보자며 아이들에게 약속했지만 저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와 살고 있었고 그의 삶은 이미 우리와 멀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큰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만 잘 살면 되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만 잘 살면 된다. 그 후 저는 미술 강의를 더 확장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작한 강의가 입소문을 타면서 인근 마을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두 곳을 오가며 그림을 가르쳤고 그 수입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월 300만 원의 마트 아르바이트와 강의 수입을 합치니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림을 그리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저를 치유했습니다.
한 수강생이 선생님 그림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역 미술 전시회에서 제 그림을 전시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그린 풍경화와 아이들의 초상화를 출품했습니다. 전시회 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제 그림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그림에서 따뜻함이 느껴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한 갤러리 관계자가 제게 명함을 건네며 작가님, 앞으로 전시회 같이 해보시겠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가라니, 50살에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전시회 성공 후 저는 정식으로 미술 강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8개월 만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도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둘째는 엄마, 선생님 되면 나도 미술 배울래? 라며 웃었고 큰아들은 엄마 진짜 멋져라며 제 그림을 교실에 걸어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제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했다는 걸.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새로운 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보러 올 때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녀와 살고 있었지만 가끔씩 너희 엄마 잘 지내? 라며 묻곤 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 삶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은 아이들과 그림, 그리고 새롭게 만난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아프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순간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믿습니다. 이혼 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0살 지역에서 제법 알려진 미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둘째는 고등학생이 되어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으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지만 이제 그 공간은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합니다. 제 그림은 지역 갤러리에서 정기적으로 전시되고 수강생들은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릅니다. 가끔은 선생님, 인생이 힘들 때 그림이 위로가 됐어요 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위로받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녀와 살고 있지만 아이들과는 가끔 연락하며 지냅니다. 그는 몇 년 전 저에게 다시 사과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널 잃은 게 후회돼. 하지만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내 삶을 찾았으니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배신은 저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나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덕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무료 미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그들의 웃음을 보는 게 제게 큰 기쁨입니다. 한 아이가 선생님, 나중에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만의 길을 찾을 거야. 어떤 아픔이 와도 넌 충분히 강해. 그 말을 하며 저는 제 자신에게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캔버스 앞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제 손에 쥔 붓. 이 모든 게 제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아픔을 줍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혹시 지금 사랑의 배신이나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